이 보드가 램오버가 진짜 잘 됩니다. 지금 6800에 CA30인데 여러가지 조합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CPU는 i5로만 4가지를 사용했고요. 램은 흑금치 두짝하고 시금치 두짝을 써봤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본의 아니게 짝짝이에요. 1번 슬롯은 시금치, 2번 슬롯은 흑금치입니다. 이런 상태로도 잘 돕니다. CPU는 12600인데 12400 두 개도 잘 돕니다. 오히려 6800이 안 돌아가는 조합을 찾기가 힘들어요. 딱 한 가지 조합을 찾았는데 걔도 6667로는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B660이 아니라 Z690이라고 해도 큰 보드에서는 안 돼요. 아마도 ITX 보드빨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쉽게 됩니다. 램전화 1.435V 빼고는 만진 것도 없어요. TRRD하고 TFAW를 8하고 32로 맞춘 거 빼면 나머지 세부 램타도 무난하게 쪼여집니다. 얘네들을 4하고 16으로 맞추려면 지금 조건에서는 클럭을 6667로 낮춰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난이도는 얘가 더 어려워요. 성능도 얘가 더 낮고요. 원래 이전부터도 램 슬롯 2개짜리 보드, 그 중에서도 ITX 보드만의 버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세대가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근데 DDR5 램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원래부터도 ITX 보드만의 버프가 있긴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DDR5에서는 ITX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큰 보드들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직 초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수율 좋은 램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얘가 Z390 때 에즈락 팬텀 보드처럼 얘만 잘 되는 건지 아니면 ITX 보드들 전체가 잘 되는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B660에서 DDR5를 쓰는 ITX 보드는 얘밖에 없습니다. M사하고 G사는 B660에서 ITX 보드가 아예 없고요. 또 다른 A사는 있긴 있는데 DDR4예요. 근데 얘가 Z보드들을 씹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큰 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게 정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로그스트릭스 B660i 게이밍 와이파이입니다. 이거 엠바고 이전에 받은 건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영상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코이님. 아, 이거 유통사만 크거 없네? 코이 거예요. 용산에 있는 업체 이름은 두 글자가 좋습니다. 왜 두 글자가 좋으냐고 묻지 마세요. 미안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두 글자짜리가 좋은 데가 많잖아. 대원, 설인, 대양 다 좋잖아요. 큐버, 큐버도 있네, 큐버. 아무튼 죄송합니다, 코이님. 제 돈 주고 산 B560에 딱 이 보드가 있습니다. 걔는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보드도 한번 보죠. 이 먼지 봐라 이거. 이 박스만 봐도 달라진 게 정말 많네요. 얘는 와이파이 6, 얘는 와이파이 6입니다. 윈도우 11 마크도 있고요. PCI 5.0입니다. 얘는 또 DDR5죠. 출시일이 1년 차이가 안 나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전원부도 다이렉트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듀얼 아웃풋이에요. 이것도 제 기억에 20만원 이상 주고 샀거든요. 얘가 한 25만원 정도 하니까 전세대 대비 한 4, 5만원 정도 오른 것 같네요. 그래도 그만큼 또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열어보죠. 안테나, 스트립, 케이블 타이 들었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야, 예쁘다. 이 분명히 비닐로가 있을 텐데 안 떨어지네요. 하트에 침을 발라놨냐 이게 안 떨어지냐 이게 없나? 여기 없을 리가 없는데. 야, 이거 밤을 새서라도 내가 도구로 써야지 안 되겠. 칼로는 불안해서 안 되겠. 이 핀셋이 3만원짜리입니다. 야, 3만원짜리가 좋긴 좋다. 잡히네. (12시) 쪽 방열판은 비교적 작습니다. 높이는 높은데 두께가 얇아요. 9시 쪽 방열판은 충분히 크고요. 얘네들이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진 않네요. Z690하고는 전원부 자체도 차이가 크죠. 방열판 크기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페이지 개수는 8+1페이지인데 V코어에 할당된 게 8페이지예요. B560 때도 똑같이 8페이지였는데 그건 듀얼 아웃풋이었어요. 얘는 다이렉트입니다. 그리고 B560에 사용된 모스펫은 55A짜리고 얘는 60A짜리입니다. 디알무스는 BCA SIC643을 썼습니다. PWM 컨트롤러는 ASP2100이에요. 메모리는 DDR5를 쓰고 스펙상 6200까지 지원합니다. 프론트 USB 3.2, 젠2, 젠1 둘 다 있는 거 보니까 뭐 크긴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네요. PCB는 8레이어고 M2 소켓은 2개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죠. B560하고 달라진 건 둘 다 PCI 4.0이에요. M2 사이즈가 60하고 80만 나사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42mm짜리는 짧아가지고 여기 안 닿잖아요. 이게 보니까 42mm짜리를 60mm로 연장해주는 키트네요. 이걸 이용하면 42mm짜리도 달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슬롯은 한 개밖에 없지만 PCI 5.0입니다. 시무스 클리어 점퍼의 위치는 요 사이에 있습니다. 오디오는 수프림 FX S1220A이고요. 앰프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앰프는 사비텍 SV3H71입니다. 디스플레이 출력은 DP 포트 하나, HDMI 하나고요. USB는 까만 거 3개, 파란 거 3개입니다.
3.2 젠2 타입C도 하나 있고요. 유선랜은 인텔 2.5GB짜리예요. 무선랜은 AX201, 와이파이 6E를 지원합니다. 오디오 출력은 아날로그 포트 5개입니다. SPDIF는 따로 없고요. 보드 전면에 헤더로 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젠2가 아니고 젠1입니다. 타입C는 맞고요. CPU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12400, 12600, 12600KF입니다. 얘네들로 테스트를 해보란 얘기겠죠. 박격포 보드 테스트할 때만 해도 저는 B560이어서 SA 전압이 안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텔이 논K는 SA 전압 조절이 안 되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안 되게 막아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치졸합니다. 그래서 K버전 CPU로 테스트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600하고 12600K는 완전히 다른 CPU예요. 원래 12700하고 12900에 비해서 700하고 900K는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기본 클럭이 좀 더 높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소모 전력 차이도 좀 있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0하고 600K는 아니에요. 얘네는 코어하고 스레드 숫자부터가 다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2코어입니다. 12600보다 2코어 4개가 더 있는 거죠. S3 캐시도 2메가가 더 많고요. 그래서 작업 성능 쪽으로는 얘네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램오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성능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흑금치하고 시금치는 상대적으로 SA 전압의 영향을 덜 받아요. 튜닝램은 SA 전압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얘네 둘 간의 램오버 차이가 얼마나 날지 저도 궁금하네요. 램은 이 흑금치를 쓸 건데 제가 이 램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램을 저를 준 거였더라고요. 이게 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뒤늦게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를 준 거였는데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면서 줬냐면 형님 이 램 가지고 가서 놀아보시면 재밌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반납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가지고 놀아봐라지 가져라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준다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받은 걸 안 받았다고 오리발렘인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준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큐버 시스템이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뒤늦게 줬다.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준 건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참 저런 흑금치를 받고서 이까지 스팸 못 받았다고 징징댔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았겠지만 램은 램이고 스팸은 스팸이지. 램을 먹을 순 없잖아. 아무튼 이 흑금치는 정말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검은 시금치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100년해로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한 CPU는 얘네 둘하고 12600KF입니다. K와 KF의 차이는 내장 그래픽이 있고 없고와 그에 따른 가격 차이밖에 없어요. 이 F자 써놓은 게 F버전의 가격입니다. 코어 i5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일반 데스크탑용은 여기에 12500까지 끼워가지고 총 4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12400하고 12600K는 F버전이 있죠. 12500하고 12600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 총 6가지입니다. 왼쪽이 올코어 부스트고 오른쪽이 싱글코어 부스트입니다. 각각 0.4기가씩 차이 나니까 클럭 차이가 작은 건 아니죠. 이 표에는 없지만 얘네들 사이에 12500이라고 한 가지가 더 있죠. 12500은 딱 얘네들의 중간이에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이 좀 다르죠. i5에서는 12400만 유일하게 내장 그래픽이 730이에요. 근데 이걸 봐도 그렇고 12400은 떡밥이죠. 인텔의 속뜻은 12400F를 사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 테스트 환경입니다. 제가 테스트할 때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했어요. 그래서 12600 테스트는 흑금치 16기가 두 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12600KF 테스트를 할 때 흑금치 둘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테스트 다 마칠 때까지만 해도 둘 다 살아있던 건 확실합니다. 일로 넘어와서 죽은 건데 이거 테스트를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4일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램오버를 3일 동안 했습니다. 얘는 되게 쉽게 했는데 얘는 희한하게 램오버가 엄청 안 되는 거야. 죽은지를 모르고 계속 돌린 거예요.
아니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었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게 모를만 했습니다. 램을 두 개를 꽂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램이 죽든 CPU가 죽든 보드가 죽든 셋 중 하나거든요. 근데 CPU나 보드가 죽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멀쩡하고 채널 하나 또는 소켓 하나만 죽어야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근데 램이나 CPU나 보드 중에 하나가 죽었을 경우에는 보통은 부팅이 안 돼요. 그 문제가 있는 램 또는 문제가 있는 채널에서 램을 빼야 부팅이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90%는 부팅이 안 되는 쪽으로 귀결이 돼요. 근데 얘는 문제가 있는 램을 끼고도 일단 부팅이 잘 돼요. 근데 부팅은 되지만 16기가 한 짝만 인식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램이 저한테 야 나 죽었어 이러고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네요. 아무튼 그 상태로 램 오버를 하려니까 어찌나 오버가 안 되는지 그래서 3일 동안 헤맸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6800 클럭까지는 방어를 했어요. 근데 세브램탄은 완전히 개판 돼버렸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TM5 다 완주하고 링스를 돌리는데 이게 희한하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죽었다는 거를. 그래서 3일 동안 고생한 게 헛수고가 된 거죠. 자, 정상적인 경우에는 메모리가 32기가로 뜹니다. 꽂혀있는 램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짝짝이 꽂혀있는 거 보이시죠? 흑금시 두 개가 끼워져 있는 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메모리 용량은 16기가예요. 심지어 SPD 정보도 제대로 뜨거든요. A1에 꽂혀있는 클래브램 정보가 제대로 뜹니다. B1은 당연히 제대로 뜨고요. A1에 꽂혀있는 애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도 정보가 떠요. 귀신이야? CPU에서도 램 정보는 제대로 인식합니다. 32기가로 맞게 떠있죠. SPD에서도 슬롯 1, 2 둘 다 제대로 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고서는 램 하나가 죽었다는 걸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HW인포에도 두 짝이 다 제대로 뜬단 말이에요. 근데 TM5로 돌려보면 좀 이상합니다. 전체 메모리가 16기가밖에 안 떠요.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너무 익숙한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TM5 다 통과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링스도 열어보면 이용 가능한 메모리가 이거밖에 안 떠요. 이상하게 빨리 끝나더라고. 제일 결정적인 힌트가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어요. 근데 보고서도 눈치를 못 챘어. 최고 온도가 40.8도 26.5도예요. 이게 정상이라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긴 봤는데 하필이면 얘가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여기도 정상이면 쿼드라고 뜹니다. DDR4 시절엔 이게 정상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고는 눈치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 세 가지 CPU를 가지고 램 오버를 들어가는 데까지 넣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램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램을 이렇게 한 짝씩 끼우고 돌린 거예요. 아니면 얘를 다시 이 조건으로 맞춰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데 멘탈이 나가가지고 도저히 못하.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같은 램 클럭일 때 이 셋 중에 어떤 CPU가 성능이 제일 좋은가 이걸 테스트하는 쪽으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이 12600으로 성공을 한 세팅이에요. 6800의 CL32인데 12600KF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노렸죠. 근데 램 하나가 죽는 바람에 그건 시도도 못 해봤고요. 그냥 12600으로 통과한 세팅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램 오버는 셋 다 이걸로 통일했습니다. CPU는 그냥 오토로 놔둔 거예요. 오토로 놔두면 스펙대로 들어갑니다. 12600 경우에는 올코어 터보 44배수, 싱글코어 터보 48배수예요. 12600KF는 P코어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2코어는 최대 36배수까지 나와요. 쿨러는 쿨러마스터 ML280을 썼습니다. 원래는 공랭 쿨러로 돌려도 충분합니다. 링스나 프라임도 다 돌아가요. 근데 CPU 갈아 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순행으로 한 거예요. 얘는 바꿔 끼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CPU 다 TM5하고 링스 통과했고요. 이게 12400이고 이게 12600, 이게 12600KF입니다. 링스는 안정성 테스트용으로 많이 쓰지만 지플값 자체가 또 하나의 벤치거든요. 12600KF는 490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게 지금 12600으로 돌린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흑금시 두 짝으로 오버를 한 거예요. 램 전압 1.435V 준 거 빼면 별다른 거 만진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SA 전압도 조절이 안 되죠. 그래도 대충 넣으면 넣는 대로 돌아갑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TRLD하고 TFAW를 4하고 16으로는 못 맞췄어요. 그것까지 맞췄으면 훨씬 더 만족스러울 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까지 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테스트할 때도 이미 램이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고장난 흑금치 한 짝을 교체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램이 죽은 시점을 정확히 알면 뭘 만지다가 죽었는지도 알겠죠. 바이오스에서 뭔가를 만졌을 때 그때 죽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 램이 죽었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았단 말이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안 것 같습니다. 링스 돌리기 전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요즘엔 진짜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3일 전에 바이오스에서 뭘 만지다 죽었는지 기억이 나겠냐고요. 근데 SA나 맨컨 전압은 아닐 가능성이 많죠. 걔들을 많이 주지도 않았지만 많이 줘가지고 죽었다고 하면 CPU가 죽지 램이 죽진 않아요. 램을 죽일 수 있는 전압들은 이 전압들입니다. 근데 1.435V로는 절대 안 죽습니다. 이 보드는 1.435V 이상으로 봉인 해제가 됩니다. 6800은 쉽게 들어가니까 7000이 당연히 욕심이 났겠죠. 그래서 이 전압을 1.58까지 올려줘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죽었으면 그때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58도 램이 죽는 전압은 아니거든요. 뭐 절대라는 건 없지만
실제로도 죽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걔 하나만 꽂으면 또 돌아간단 말이죠. 아마도 SPD 쪽 부품 중에 뭐가 하나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채널 정보를 구성해주는 칩이 아닐까 싶은데 그쪽에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램이라는 게 부분 수리가 되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죽은 건 죽은 거죠. 1.435V의 제한을 걸어놓는 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이 램에 제가 지금 방열판도 안 씌우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 램을 교체받으러 갔을 때 센터에서 오버클럭 했다고 또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사실 여태까지 CPU든 보드든 램이든 오버클럭 했다고 안 바꿔주는 경우는 못 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오버클럭 했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때 아니요 안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일단 표정 연기가 중요합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오버클럭이 뭔가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오버클럭 하셨나요? 오버클럭이 뭔가요? 뭐 새로 나온 시계인가요? 뭐 이러면서 표정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고란 그래픽카드를 교체받는 것도 아니고 오버클럭 할 수도 있는 거지. 이 보드가 램오버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이 흑금치 램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램이 다른 보드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에이펙스 보드 기준으로 6600까지 부팅이 됩니다. 부팅은 되는데 안정성 테스트는 통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치더라도 이 세브램타를 만지는 과정에서 클럭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6600으로 부팅이 되고 TM5도 통과했더라도 세브램타를 잡다 보면 최종적으로 6400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얘는 세브램타까지 만졌는데 6800이 돌아갑니다. 물론 이 세브램타들을 아주 빡빡하게 쪼이진 못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논오버 상태랑 비교하면 차이가 아주 큽니다. 하이닉스 시금치나 흑금치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거든요. 평균적으로 봐도 66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Z보드도 아니고 B보드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보드들이 너무 구려 보인단 말이죠. 시금치나 흑금치를 사용했을 경우에 에이펙스보다도 얘가 낫다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이거 셋 다 10만 넘은 게 이 보드로 처음이에요. 이 보드로는 아주 쉽게 되네요. 이 스트릭스 ITX가 Z690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한참 비쌉니다. 얘는 25만원 정도고 걔는 60만원 정도예요. 물론 그 보드가 얘보다 장점이 훨씬 많겠지만 램오버만 놓고 본다고 하면 얘보다 그렇게 뛰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얘보다 뛰어나다고 하면 완전히 C급 보드죠. 그런 보드는 없을 것 같아요. 얘만 해도 충분히 놀랐거든요. 아무튼 이 보드와 하이닉스 시금치 또는 흑금치 그리고 12400F 또는 12600은 한동안 가성비 최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램클럭 6600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흑금치가 8기가짜리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가성비 최강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스 버전은 1009입니다. 한 칸 옆에 AI 트위커로 들어갑니다. 이 위쪽은 손댈 거 없고 밑으로 쭉 내립니다. 이게 하이닉스 시금치나 흑금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6800부터 넣어보세요. 잘 되는 분들은 더 위로 올려보셔도 되고 아마도 이 근처에서 대충 다 될 겁니다. 그 밑으로 통과 D램 타이밍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잘 되면 더 쪼여도 됩니다. 안 되면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TRE FI까지의 값입니다. 그 밑으로 나머지 값이고요. 메모리 트레이닝 알고리즘으로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립니다.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만 이네이블로 바꿔줍니다. ESC 눌러서 나갑니다. 서드 타이밍의 SG하고 DG 값들은 이렇게, DR하고 DD 값은 이렇게 맞췄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만졌습니다. 이 밑으로는 손댄 거 없어요. ESC 눌러서 나갑니다. DG 플러스 VRM도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도 만질 필요 없는데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력 제한은 공랭 쓰실 거면 굳이 만질 필요 없고요. 이전 영상의 댓글로 MSI 라이트로드 컨트롤 같은 메뉴가 아수스엔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얘네들입니다. 저도 바이오스에 들어와 보기 전엔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하고 댓글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깜빡했네요. 얘네 둘은 최대값이 62.49입니다. 최소값은 0이지만 0을 입력하면 0.01이 뜹니다. 이게 저항 수치거든요. 0ohm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류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0을 입력해도 기본적으로 0.01이 뜹니다. 최대값이 62.49지만 이 정도까지는 쓸 일이 없어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전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5만 넘어가도 부팅이 안 됩니다. 오버볼티지 에러가 떠요. 숫자를 크게 잡으면 굉장히 높은 전압이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얘를 만지려는 목적이 대부분 전압을 낮추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낮춰줘야 됩니다. 안정성 확보가 된다면 이렇게 0을 입력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둘 다 0으로 바꾸면 전압도 낮아지고 온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저는 12400하고 12600은 얘를 안 만졌는데 12600KF는 얘를 손댔습니다. 둘 다 0.1을 줬어요. 0.01이 아니고 0.1, 0.1. 12600KF는 둘 다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링스를 돌리면 12600보다도 온도가 낮게 나와요. 쿨링 환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손댈 필요 없고요.
좀 더 온도를 낮춰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을 만지시면 됩니다. 0부터 62.49 중에 실제로 쓰이는 구간은 1 미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유용한 거는 0.5보다 아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C 눌러서 나갑니다. 자, 그 밑으로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얘네들만 1.435V로 바꿨습니다. D램 VDD하고 VDDQ. 이 보드는 2 이상도 전압을 주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하이 D램 볼티지 모드를 이네이블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방열판이 안 달린 램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주고 쓰세요. 그리고 12600KF는 여기서 추가로 SA 전압을 1.25V 줬습니다. 맨컨 전압은 이 어드밴스드 메모리 볼티지에 있거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맨컨 전압이죠. 저는 이쪽은 손 안 댔습니다. 자, 이러면 다 끝났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벤치 점수 비교입니다. 빨간색이 1등, 보라색이 2등, 까만색이 3등이에요. 레이턴시 한 가지를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예외 없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영역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12600KF는 코어가 4개가 더 많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얘네들은 0.4기가 클럭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D막 비교도 CPU 관련 점수는 얘가 무조건 1등입니다. 근데 그래픽 점수는 3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1, 2, 3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얘기는 게임 성능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로 게임 프레임도 그렇습니다. 이 3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12600이 제일 잘 나왔고요. 12400이 셋 중에서는 제일 처집니다. 근데 항목별로 보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이 테스트한 그래픽카드가 3070이거든요. PC의 주 사용 목적이 게임이고 그래픽카드를 3070이나 그 이하를 쓴다고 하면 이 3가지 CPU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벤치 비교에서 보셨듯이 작업 성능 차이는 많이 나고요. 게임 성능은 3070까지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아주 좋은 걸 쓰지 않는다면 환상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B660 스트릭스 아이보드에 12400, 가성비 생각하면 12400F죠. 오버클럭이면 오버클럭, 게임이면 게임, 부족한 게 없습니다. ITX 보드의 한계 때문에 확장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ITX 보드의 장점도 있으니까요. 한 단계 눈을 높이면 12600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CPU 클럭 0.4기가 차이는 작은 게 아니죠. CPU를 예로 고르면 가격은 6만원 정도 올라가겠네요. 그래도 CPU 보드 램 합쳐가지고 90만원이 안 넘습니다. 12600으로 해도 괜찮은 가성비죠. 제가 이 조합으로 제 세컨을 만든다면 셋 중에서는 12600을 고를 것 같네요. 12600집입니다. 이런 걸 판다고 그래요. 차돌박이하고 키조개 관자, 생표고버섯. 네, 맛있어 보입니다. 삼합이니까 이렇게 3개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장아찌도 한번. 이번엔 깻잎에 싸서 먹어볼게요. 관자가 빠졌다. 이 묵은지랑 같이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생고기 김치찌개입니다. 이게 생고기라는 거죠. 봐도 그냥 맛있어 보이잖아. 맛이 없겠냐고 이게. 요거는 삼겹살이에요. 용량은 256기가고 사타 방식입니다. 이 케이스를 암만 찾아도 없네요. 케이스는 없지만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다타라고 써있죠. 오늘의 암고는 이건 뭐야, 새인가? 야, 이런 게 이제 확대를 안 하면 안 보여요. 아, 새 맞네. 암고를 바꾸겠습니다. 여기 새를 그려놓은 게 해오락이나 뜸부기 폴더로 쓰라는 것 같아요. 아다타가 또 이런 깊은 뜻이 있네요. 오늘의 암고는 새 폴더입니다. 띄어쓰기 없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왜 가지고 올라왔어 이거? 응? 이거 왜 가지고 올라왔어? 맨날 이거 물고서는 이거 제자리에 가만 좀 놔두지. 타니 일러 타니
이거 도로 물어다가 제자리에 갖다 놔. 아니 내 손가락 핥지 말고. 이렇게 남의 손가락을 핥어. 맨날 이 새 잡으려고. 저 새 잡으려고 저렇게. 이 새를 잡고 싶으면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네가 저 새를 잡을 줄 알아? 여기 있네. 이거거든요, 이새. 이새가 바로 그 직박구리예요. 탄이가 직박구리 잡으려고 그래? 탄이 직박구리 좀 잡아봐. 손가락 핥지 말고 새 좀 잡아봐. 저 직박구리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서 죽겠어. 새는 안 잡고 손가락을 잡네. 새를 잡으라니까, 새를.